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 원조가 없으면 IMF를 또 겪게 될 겁니다. 그 증거로 한국의 월급으로는 대중교통도 못 타서 출근할 때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곤 하죠. 아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기 한 중국인 박사가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외국인 시민과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유명 경제학 박사이지만 뜬금없이 지금의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 지원이 없다면 3일 만에 전부 노숙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던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인 시민의 한마디 반박에 중국 박사는 급하게 강의를 중단한 뒤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리아라고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요즘 인기 있는 취업, 직종인 코딩과 어플 개발자로도 간단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저는 최근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한국행 이민을 결정짓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인들과 큰 연관이 있는 사건이면서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는 최근 다양한 국적 출신의 시민들이 동시에 오게 되면서 중국인 시민들은 물론 일본과 한국인 시민들까지 꽤나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희 방송사 강연에 다양한 국적 출신의 박사님들까지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박사님들의 강의가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신의 박사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경제학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하게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국가 부도를 주제로 하는 오직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만 집약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날이 많아지셨고 자연스럽게 강의 과제나 시험 또한 오직 한국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되는 상황이 많아지더군요. 하지만 이럴수록 강의를 듣는 저와 같은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는데 그건 바로 중국 박사님이 오직 한국의 부정적인 포인트만을 강조하거나 저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거짓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박사님께서는 강의를 진행하던 중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도움이 없다면 단 3일 만에 국가가 파산할 것이라며 곧 노숙자가 될 한국인 시민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이상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중국 박사님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점점 표정이 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경제학과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오늘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말해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외국인 시민들이 아직도 한국이 디지털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이면서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스스로 국가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아마 중국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의 선진국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정부 차원이나 국가 단위로 경제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소소한 용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용돈 수준에 그치지 않는 경제 지원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국의 경제 단위를 뛰어넘었다며 오히려 부모인 중국을 몰아세우는 비상식적인 행동마저 보이고 있죠. 중국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 부모의 마음을 없앴을 때 3일 만에 파산 국가로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은 외국인 경제학과 시민들에게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지도 말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해 단 3일 만에 파산할 정도로 경제 뿌리가 부족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지금 국가 자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몇몇 시민들은 한국인들은 모두 부유한 삶을 살고 월급도 많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바로 전부 중국 정부와 중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기부를 해준 것이라니까요.
한국인들 스스로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지하철과 버스마저도 중국 버스회사가 폐차 직전 상태의 버스를 버리기 아까워서 한국에게 공짜로 주니 한국 버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경제적 기술 근본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곳의 외국인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에서의 삶이 편리하고 좋다는 이유만으로 대거 유학을 떠나거나 가족 단위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지내다가 중국의 3일 파산 정책이 실행된다면 한국인들과 똑같이 단 3일 만에 노숙자로 신분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은 경제 선진국이 맞는 것 같나요? 한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단위도 전부 중국 정부가 빌려준 돈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위대한 돈으로 집도 사고 대출도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단 한 명의 박사들도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한국인 시민이 있다면 제 말에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당신들은 원래 월급을 10만 원만 받아야 하는 경제 수준의 사람들이지만 중국의 부모로서의 경제 지원을 통해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지금 이러한 중국의 은혜는 모르고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여론몰이를 하거나 중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과 무술인 태권도를 당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다니 그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후진국 한국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우리의 3일 계획으로 전부 파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로서 꼭 이 말을 외국인 시민들에게 해야만 하기에 오늘 이런 강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중국 박사님께서는 그 어떤 시민들이 듣더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3일 파산설을 주장하셨고 심지어는 이마에 땀까지 흘리시며 마이크를 붙잡고 광기 어린 발언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하지만 박사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심지어 몇몇 외국인 시민들은 강연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사님의 주장은 한국의 경제단이나 최저시급의 정보, 그리고 실제 한국인들의 삶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그저 무지성 거짓 선동 발언에 불과했고 아무런 증거마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우 소름이 끼쳤던 사실은 중국 박사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그러한 발언을 듣고 있던 중국인 시민들이 같이 맞장구를 치며 근처 한국인 시민들을 향해 앞으로 중국인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겠냐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자체가 비현실적인 세상을 사는 것 같았고 오직 그들만이 파산 직전 형태의 중국 경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 또한 중국 박사의 어처구니 없는 강의수 수준의 강연장을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한 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 박사에게 단 한마디의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혹시 한국의 지하철 티켓 비용이 중국의 3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국 방송사 유니폼을 입고 있던 영국인 시민의 질문에 중국 박사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시민의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현재 영국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박사님은 지금 제 질문에 아직 답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답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몇 가지 설명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대중교통의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중국은 거리 단위로 금액이 측정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화폐 기준 500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500원 정도로 티켓 금액이 규정되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물가 상승 포인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금액인 500원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대중교통의 금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춘 상태이고 한국은 물가 기준 상승률을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중국인들보다 3배 이상의 생활비를 소모하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번 한 번으로 증명되었다는 결론이죠. 물론 물가 상승률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한국과 3배 이상의 경제 하락 지표를 보이면서 이제는 평범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마저 작동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인들은 500원마저 지급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며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 규모와 도시산업 인프라는 작동을 멈추었다는 말이죠.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그 내부를 뜯어볼수록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혹시 한국에서의 최저시급이 얼마이고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아실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중국은 최저시급이라는 기준이 없을 정도이지만 평균적인 도시 시급의 경우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한국과는 또다시 무려 10배 이상의 처참한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나 경제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적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중국이 아닌 한국이 아닐까요? 물론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국가관계인 것은 물론 지금의 한국에게 중국은 거들떠볼 필요조차 없는 그저 가난한 후진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한국에게 또다시 빌붙고 있지 않나요? 틈만 나면 산업 스파이를 이용해 한국의 고도로 발전화되어 있는 반도체 기술력이나 공정생산 기술력을 설계도부터 직원까지 빼돌리고 있으니 말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디지털 산업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인적 자원마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의 주장과는 반대로 아주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진 경제 파산 국가는 바로 중국이며 이제 이러한 피해가 인적 자원으로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아까 주장하신 버스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는데 정말 경제학 박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박사님의 주장과 달리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대부분의 대중교통 버스 시스템이 전기차로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고 빠르게 심지어 소음까지 없는 최신 전기버스로 한국인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고 이것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하기 불가능한 90% 이상의 전기버스 교체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는 한국의 전기차 생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또 한국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은 버스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마저 없어서 파산하고 있는 버스 회사가 많지 않나요? 아무리 중국 출신의 경제학 박사라지만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실체는 말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며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화가 나네요. 그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습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박사님도 알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국인,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한국에게 계속 빌붙으며 이상한 여론몰이마저 하고 있죠.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중국의 도시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 이곳의 시민들도 이미 박사님의 황당한 발언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겠지만 한 번 더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중국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경제 선진국이며 그들의 삶은 이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 국가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켜고 한국의 한강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편안하게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고 한강의 근처에는 높은 아파트와 회사 건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은 시민의식까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무인교통 사업마저 증가하고 있죠. 요즘 인기가 있는 무인 자전거나 킥보드, 그리고 국가 단위로 제공하는 서울의 따릉이와 같은 사업들이 그 증거입니다. 비싼 자전거와 킥보드 그리고 국가 단위의 자전거를 한강 주변이나 도시에 제공해도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고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평범하게 사용을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국가 파산 상태에서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진 중국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죠. 중국 박사님에게는 그저 경제 단위를 비교하는 것이 열등감의 표출 전부겠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차이입니다. 경제적 단위는 추후 기술 개발을 통해 변화라도 할 수 있으나 이 차이를 통해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의식인 시민의식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것도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중국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사님께서도 한국과 중국의 엄청난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강의를 중단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그러한 거짓 선동 발언을 들어주면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실력의 시민들이니까요. 영국인 시민은 너무나 당당하게 중국 박사와 자신의 의견을 대비시켜 모든 주장을 반박해버렸고 역시나 그의 반박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는 작은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 반박을 옆에서 듣고 있던 중국인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만 해도 중국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주변 외국인 시민들에게 저게 한국의 진짜 실체라고 방방 날뛰었으나 중국의 처참한 진실을 한국과 비교해 알게 되자 그저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강의의 수준을 파악한 다른 시민들은 하나 둘씩 강연장을 조용히 나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시민들은 지금 상황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자신의 채널에 중국 박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겠다며 촬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국 박사는 또 하나의 이상한 주장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강연장을 나가려는 시민들까지 붙잡고 또다시 자신의 고집적이면서도 기괴한 설득 발언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시민은 지금 한국인들에게 세뇌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1,000원 이상의 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그런 모든 대중교통 금액의 기준은 중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민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월급이 10만 원인데 어떻게 2,000원을 내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민은 혹시 이곳 영국 방송사의 한국인 관리자에게 돈을 받고 지금 그러한 발언을 한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서야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은 중국의 경제 단절이 실행되는 순간 3일 만에 파산되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3일 만에 길거리로 나앉고 말겠죠. 지금 저와 같은 중국인들을 자극하는 것이 한국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아무리 중국이 한국의 위대한 부모라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는 법입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이고 병원까지 없어서 지금 중국의 병원을 몰래 이용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러한 현상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인가요? 시민은 지금 중국이 아닌 한국 정부에게 세뇌당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연장을 나가려던 시민들도 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서 어떻게 2,000원의 비용을 내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단 말인가요? 저 발언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중국 박사는 마지막 난리를 치듯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흡사광기에 빠진 중국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 박사는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보지 않은 듯 계속해서 한국의 대중교통 비용이 그들의 경제적 규모보다 너무 비싼 것 같다며 절대 불가능하다는 난리를 쳤고 이는 보는 사람들마저도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한 중국인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 박사의 반박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반박을 제시했던 그 영국인 시민은 갑자기 강연장 단상으로 나가 자신의 휴대폰을 중국 박사의 눈앞에 들이대더니 폭설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인 시민은 지금 눈앞에 동영상이 보이냐면서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의 여행 브이로그를 찍은 영상을 중국 박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한국의 지하철 티켓 비용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인 시민의 예상하지 못한 반박에 중국인 박사는 아예 눈을 깔기 시작했고, 강연장은 속 시원한 팩트 폭격에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사님의 눈앞에 직접 제가 찍은 한국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도 확인되시죠? 정확하게 한국의 지하철 비용은 1,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1,500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시겠나요? 박사님이 아무리 현실을 믿지 않고 날뛰어봤자 한국과 중국은 이미 경제적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주장하신 병원에 관한 내용은 박사님이 알고 계신 것과 반대의 상황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가난한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중국인들조차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황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박사님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이 살기 좋은 부유 국가였다면, 굳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올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박사님의 주장과는 완전한 반대의 상황이 현실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촬영한 간단한 여행 영상일 뿐.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을 간단히 검색해봐도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야 중국 정부 자체적인 인증 검색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영국이잖아요. 박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 검색을 통해 한국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혹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뛰어나고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이러한 선동 작전을 실패한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일까요? 당신은 박사로서의 자격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이제 조금만 디지털 산업이 발전되는 시간이 지난다면 1차원 산업밖에 없는 중국은 더 철저히 한국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지금처럼 산업 스파이로 한국의 기술을 빼내는 파렴치한 정부 차원 선동마저 성공할 수 없게 되죠. 이미 박사님의 강의가 진행됐을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과거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이 없던 시절에는 이러한 선동 작전이 먹혔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은 시민들이 중국보다 한국으로 더 많은 여행이나 유학 체험을 가고 있고 그곳에서 실제로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이 강연장에 있는 한국인 시민들은 당신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반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처럼 진실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상황을 쉽게 정리하기 때문이죠. 저는 정식으로 영국 BBC 인사지원센터에 건의하겠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인 박사들이 이처럼 한국에게 열등감을 드러내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은 왜 화장실이랑 욕실이 같이 있는 거야? 더러워 죽겠어. 일본 가정집에서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대해 욕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서 있는 체코인 여성은 체코에서도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욕할 거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 체리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건 아닌데요. 미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요즘은 특히 진입장벽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일본 만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명 오타쿠였거든요. 저는 종이 만화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종이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서 제 SNS에 올렸어요. 이 그림들이 꽤나 인기가 생겨서 광고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점점 더 팔로워 수가 많아져서 수익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더 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그림이 너무 평범하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정말 돈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 꿈이었던 일본에서 몇 달간 살기로 했어요. 편도표만 끊어서 움직였죠. 제가 일본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찾아 여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살기로 다다미 바닥과 마당이 있는 일본 전통 가옥에 머물게 됐어요. 저는 이 독특한 환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으며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환경이 고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본 전통 다다미 방에서 눈을 뜨니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어요. 분명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긴 한데 공기가 너무 차서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불은 덮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온기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려고 애썼어요. 체코에 있는 제 집의 난방이 잘 되는 안락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있자니 일본에 도착하기 전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미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전통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추위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살기로 낸 돈을 환불받고 싶어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경험이지만 현실은 제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분한테 난방을 더 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는데요. 다다미 방에는 딱히 난방이 없다고 날씨가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주인은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주인이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거고 제가 이미 모든 규정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환불은 바라지 않으니 그러면 환경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주인은 온수매트를 사라고 말했어요. 한 달이나 지낼 거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자면 안 추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맡기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낸 게 아까워서 저는 더 지냈어요. 그래도 한파가 가시니까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주인 집에 온수매트를 사주고 싶지 않아서 온수매트가 없는 채로 버텼습니다. 그림에 대한 영감은 무슨 일본 다다미방을 욕하는 만화만 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영감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후에 제가 한국에 갈 거라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은 갑자기 제가 민망해할 정도로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의아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가 같이 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우면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를 같이 놓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체코나 유럽도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는 당연히 같이 있거든요. 물론 가끔 따로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지금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도 같이 욕하고 있는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본 오사카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자주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광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K-팝 그룹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븐틴,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광고가 즐비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물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K-팝 가수들 광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일본 음반 판매를 하는 곳에는 K-팝 코너가 따로 있고 가장 메인 판매 자리에는 한국 가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흔한 일인가 보다 했어요. 오사카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는구나 했죠. 그런데 앨범을 사러 가도 신기한 게 K-팝 그룹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고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체코보다 일본이 K-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죠. 저는 음식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서 꼭 일본에서 일본 음식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일본의 한국 음식점을 더 자주 갔어요. 단무지 같은 간단한 반찬을 더 먹고 싶은데 돈을 더 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담배 연기랑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았고요. 처음 식당에 갔을 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담배 연기 구름이었습니다. 체코에서 담배 연기 없는 식당에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며 식사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식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을지 잠시 망설였는데요. 이미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눈치 보여서 그냥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연기가 자욱한 분위기가 방해가 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은 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식사와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사 경험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내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관습과 규범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물론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 달을 간신히 버티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도 딱히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해 줬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곳의 모던함과 효율성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반짝이는 홀,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시설 등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능성이 형식보다 우선시되던 제가 익숙했던 공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터미널을 통과하면서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추위에 떨어서 온풍기의 건조한 바람도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따뜻하잖아요. 공항의 청결과 정돈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 공간부터 잘 표시된 길 안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원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태도로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이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홍대 입구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요. 저는 일본처럼 노선이 다르길래 당연히 공항철도 따로 2호선을 따로 예매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환승제도가 있어서 카드 한 번만 사고 충전만 하면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심지어 체코 카드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표를 끊는 것도 일본은 아직 버튼을 누르는 아날로그 식이었는데 한국은 터치식이고 영어도 모두 다 제공해줬어요.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본은 분명 같은 지하철역인데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했어요. 근데 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가 가는 지하철의 방향까지 확인해야 했고요. 목적지까지 가는지도 확인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지하철을 잘못한 적도 있었어요. 실수보다 더 열받는 건 잘못할 때마다 자꾸 돈을 날리는 거였어요. 4,000원 가까이 되는 비싼 돈을 내고 타는데 이걸 대중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10분만 타도 2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지하철이 맞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하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건 바로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는 숙소에 도착해서도 밤에 추울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숙소 바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온돌이더라고요. 밤늦게 도착해서 얼른 씻으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일본 주인집 아주머니가 욕하던 화장실과 세면대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겨 체코랑 일본과 달리 욕실에 배수구가 있었어요. 물이 밖으로 쉴 염려가 없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욕실 전체가 방수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샤워헤드가 별도의 칸막이에 갇혀있지 않고 전체 공간에 일부로 되어 있어서 사방에 물이 튀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욕실도 건식이라서 샤워 커튼이 있었는데요. 주인장이랑 말하기가 답답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일본 숙소 샤워 커튼에 곰팡이가 보였어요.
체코에서도 맨날 물을 쓰니까 곰팡이 때문에 샤워 커튼을 자주 바꿔주곤 했었거든요. 샤워기를 켜고 따뜻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며 탁 트인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에 감사했습니다. 커튼이나 유리문에 갇혀있지 않으니 뭔가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수증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며 일종의 프라이빗 사우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물이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또 한국은 아무래도 신발을 안 신고 생활하니까 욕실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체코에서 신발을 신고 물기가 가득한 욕실 바닥에 들어왔다면 그 더러움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온돌을 경험한 것은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 바닥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중앙난방이 보편화된 한국에서 온 온돌 특유의 따뜻한 온기는 신기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쌀쌀한 저녁에 방에 들어서면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열기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에 눈이 깊은 휴식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열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진정시켜줍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금세 그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데 그치지 않고 따뜻하고 안락한 안식처로 바꿔줍니다. 온돌에 누워있으면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의 독창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기능성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온돌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돌의 장점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온돌은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회복을 가져다 주죠. 온돌의 따뜻한 온기가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온돌에 더 자주 앉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일본에서의 추위는 온돌이 다 해결해줬어요. 일본과 서울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았지만 서울을 관광하는 건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저를 대놓고 적대시한 건 아니지만 식당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계속해서 일부러 일본어로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저는 그냥 모국어를 사랑하는 일본의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체코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똑똑한 애를 보면 일단 한국 사람인가 의심했었는데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체코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공통어라고 해도 다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카페를 발견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방문하는 카페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과 분위기가 있어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심지어 한국에는 체코와 같은 아메리카노가 있잖아요. 기발한 테마의 카페부터 고요하고 미니멀한 공간까지 그 다양성은 놀랍고 끝없이 매혹적입니다. 서울 거리를 거닐다가 번화가에 자리 잡은 고양이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장난기 가득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기발함과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아늑한 코너를 찾아 커피를 마시며 고양이들의 장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에 간 만화를 그렸는데 완전 대박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북카페를 간 적도 있어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늘어선 서가가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권을 골라 편안한 의자에 앉으니 내린 커피 향이 조용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카페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기에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거든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빨랐고 콘센트는 거의 자리마다 있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가서 4인용 좌석을 이용해도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많을 때도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비켜드리고는 했어요.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의 휴식을 넘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창의성과 휴식 문화적 표현의 공간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참신하고 유쾌한 분위기의 카페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며
다음 카페 체험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곳이 영감이 샘솟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 활기찬 서울의 거리 풍부한 한국 문화는 제 그림에 새로운 에너지와 색채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현재를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주변 세계와 깊이 교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술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했습니다. 낯선 환경을 탐색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응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체코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과 예술을 제 팔로워들과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예술가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인기라서 제 SNS 팔로워는 훨씬 더 늘었어요. 물론 이건 광고 단가도 올라갔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물어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슬픔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감이 샘솟는 곳이에요. 가장 빠르고 모든 새로운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한국에 놀러와 보세요. 그럼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고만 살았어요? 받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서울 도심에 있는 식당에서 영국인 여성이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은 이제 다소 지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엣지라고 합니다. 저는 5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직을 하기 전에 시간이 생겨서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친구 릴리가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10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이기에 일본으로 입국해서 출국은 한국에서 하는 여행 일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를 다 갈 생각에 기대가 정말 컸어요. 릴리는 인공지능 전공자였는데 제 친구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기업에 입사하고 3년 차가 되자마자 일본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어요. 저는 3년 만에 릴리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렸죠. 그리고 일본 여행과 한국 여행 준비를 동시에 했는데요. 제가 릴리한테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할 게 있냐고 물었더니 릴리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쿄는 유적지가 거의 없는 동네라서 도시를 즐기러 오라고 했어요. 네바다의 사막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요.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도시인 도쿄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이 아무래도 GDP가 더 높으니까 더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율도 당연히 일본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환율이 더 높더라고요. 의아했지만 무사히 환전을 마쳤어요. 저는 기본적인 일본어 인사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나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를 대비해 한국어 책도 챙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환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 공항은 다행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영어가 뭔가 이상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저는 라떼를 달라고 했는데 라떼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영어 사투리들을 다 알아듣는데 여기는 거의 용어가 다른 수준인 것 같았어요. 릴리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나마 공항이라서 영어를 알아들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영어를 못한다고요. 일본에 도착한 저는 처음에는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차로 인해 평소의 수면 패턴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반 레스토랑이 저녁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바에서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들어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릴리는 미안해했는데요. 그래도 일본은 편의점 음식이 잘 되어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첫 끼를 때웠죠. 조금 울적했지만 어쩌겠어요. 편의점 음식은 다행히 먹을 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도쿄에 있는 식당들은 안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릴리에게 저 불 켜져 있는 간판들은 다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릴리가 말하기를 음지문화라고 했어요.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는 그런 곳들이라고요. 저는 정말 의아해서 릴리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은 성매매가 불법 아니야 라고 했더니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것들은 성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도쿄에서 독특한 것을 봤는데요. 커플로 보이지 않는 일본 여자들과 남자들이요. 반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온사인이 켜진 도쿄의 거리를 걷다 보니 경외감과 압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와 경이로운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고야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청소년들이 구석에 모여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길바닥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놀러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과 후 친구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도시에서 길을 잃고 외롭게 지내는 가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한 어린 소녀를 보았는데 눈은 공허하고 표정은 체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작고 낡은 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도쿄에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흔한 풍경이라고 릴리는 말해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선진적이고 문화와 기술이 풍부한 사회가 이렇게 눈에 띄는 문제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릴리는 혹시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안 들린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스피커에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소리를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게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고 청소년들이 흩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 말이에요. 영국이었으면 아동학대로 당장 잡혀갔을 일들 말이에요.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매 끼니마다 현지 문화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영국의 외식 물가는 살인적이니까 일본에 온 김에 아시아의 모든 음식을 맛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도쿄의 우동집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친 사건은 제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어요. 한 여행 블로그에서 직접 뽑은 우동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저는 혼자서 식당으로 갔는데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부는 다다미와 낮은 테이블로 아늑했고 차분한 분위기가 즉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어 메뉴판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블로그에 많이 써져 있던 곳이라서 사진을 보여주고 무사히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사진이 없었더라면 일본에서 주문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지 다들 제가 말을 걸면 많이 피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섬세한 식기와 고유한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대로 예술적인 플레이팅과 풍미가 가득한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와 함께 반찬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이게 맛있어서 저는 여러 번 더 달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주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미식 경험에 만족하며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액을 보자마자 만족감은 금세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당황한 저는 종업원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반찬은 별도로 청구되며 작은 그릇 하나하나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메뉴판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적어도 제가 눈치챈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혹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좌절감.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약간의 짜증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로 기분이 가라앉은 저는 마지못해 계산서를 지불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먹은 거긴 하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살짝 속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거래가 간단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몰랐던 일반적인 관행인지, 아니면 저처럼 정보의 어두운 관광객을 노린 고립된 사건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행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도 문화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일본의 청소년들의 얼굴이 함께 떠올립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모든 개인, 특히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과는 달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영어가 안 통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 오니까 숨이 트이더라고요.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대중교통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통체증과 끝없는 주차 공간 찾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제공하는 자유와 편리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외국의 교통 시스템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편재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 전체와 그 너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정시성, 청결함은 고향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 서서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전광판과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매표기의 편리함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가 매우 정확하게 도착하고 출발해서 하루 일정을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었죠. 서울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이유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사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부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했던 부분은 서울역에서였어요. 번잡한 서울역에서 나오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휩싸였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짜릿함과 압도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저는 도시 경관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광경 즉 공공장소, 특히 기차역에서 피난처를 찾는 노숙자들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주요 교통 요충지인 서울역의 인파속을 헤집고 다녀 보니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자의 흔적도 없었고 구석에서 잠을 자거나 잔돈을 달라고 컵을 내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차역이 노숙자들의 임시 쉼터 역할을 하는 다른 주요 도시에서 목격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숙자들을 놓쳤거나 운이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머무는 동안 여러 번 역을 방문했지만 노숙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관찰에 호기심과 감동을 느낀 저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 밖으로 나가보니까 역시 서울에도 모여있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료로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실로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여러 명이서 나눠 먹던 아이들과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다행히 노숙자들 중에 아이들은 별로 안 보였고요. GDP와는 관련 없이 한국이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더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역의 상황은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영향력과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도록 사회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를 거닐다 보니 매혹적인 한식향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저는 요즘 유행하는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었어요. 한인타운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집이 인기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아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두부를 먹으러 온 건데 순두부 말고도 다른 메뉴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순두부집에 왔으니까 돈가스 이런 걸 먹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영순두부찌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버가 작은 접시를 제 테이블로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애호박볶음, 매콤한 오이 샐러드.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하며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따뜻한 미소로 반찬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반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색한 영어로 It's free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 외에 다른 반찬이 나오면 보통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어 식사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김치를 추가로 달라고 하면서 진짜 돈을 안 내냐고요. 종업원은 웃으면서 오브콜스라고 말했어요.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매운맛, 신맛, 단맛, 고소한 맛 등 메인 요리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제스처 자체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반찬의 개념은 관대함과 환대의 상징, 손님을 환영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문화적 포용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반찬이 무료라는 사실에 기분이 더 좋았어요. 이후 들어간 다른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은 식사 시간은 맛과 전통을 통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넉넉하게 차려진 반찬은 제 입맛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나눔의 아름다운 소박함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공짜로 제공되는 풍성한 반찬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친절의 제스처이자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간직할 환대 정신의 요리적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부러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부러운 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도 영국도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관습이 있거든요. 특히 비슷한 전통이 널리 퍼져 있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여행 중에 이 주제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성을 안 바꾸는 여성들도 있기는 한데 재혼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워낙 다 바꾸니까 이상하게 보일까봐 아직 웬만하면 다들 바꾸는 추세예요. 하지만 한국 여행은 제 개인적인 신념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여성이 결혼 후에도 일반적으로 처녀 시절의 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측면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시하고 가문의 혈통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의 정체성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에게 힘이 되고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문화권에서는 결혼 후 성을 바꾸는 것이 결혼 생활의 단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차이가 많이 부러웠어요. 저한테 이번 아시아 여행은 개인적인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많이 하게 된 일이었어요. 저는 추억과 경험 교훈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각 문화에 접근하고 차이를 포용하며 예상치 못한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통신 엔지니어로 일하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전자기기나 유행에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꼭 구매해보고 새로운 어플이 나오면 꼭 이용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국을 모를 때도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았어요.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부터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썼는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편해서요. 그래서 그런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도 도대체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 싶어서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영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훨씬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코펜하겐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인이었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도 같고요. 출발을 하기 전에 숙박시설에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코펜하겐 중심지의 호텔 가격은 너무 비싸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치안이나 교통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거든요. 여행에서 숙박은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고 특히 서울처럼 번화한 대도시에서는 호텔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숙박 어플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서울의 다양한 호텔을 둘러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럭셔리한 호텔은 제 예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범하면서도 편안한 호텔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급 호텔의 가격도 위치와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금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좋은 등급의 호텔 방을 예약했습니다. 맨날 호텔 후기를 찾아봤어요. 에릭은 우아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서비스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 방은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불한 가격 대비 숙박시설의 질은 놀라웠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방을 구하려면 3배는 좋기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부담 없이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즐길 수 있었던 한국 여행에 대한 감사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행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머물며 더 많은 도시를 탐험하고 한국식 환대의 섬세한 면모를 만끽할 수 있었죠. 예상치 못한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여행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대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항을 탐색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곧 유용한 지도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장식된 표지판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여행하던 중 저는 한국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바로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지니어였던 저는 항상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통신 엔지니어지만 언제나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코펜하겐에서는 이게 안 될 때가 많았고요. 코펜하겐은 GDP면으로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저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에서도 저런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표지판을 많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웃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접속하고 나면 이상한 링크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빨리 네트워크를 찾아 쉽게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결은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저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연결성이 일상생활에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끊김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발견한 저희 경험은 한국에서의 기술 경험 중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었고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을 더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한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동의 가장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명동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대 레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멋있게 꾸며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레드가 2만 개나 달려 있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거든요. 무료로 보여준다니 신이 났죠. 저는 명동을 걸으며 도시의 밀집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거리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다른 화려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옛날에 SNS에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시는 코펜하겐나 도쿄, 뉴욕밖에 없다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코펜하겐보다는 서울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고 저는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명동에서는 꼭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를 먹어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골 육수가 엄청난 맛이라고 했거든요. 칼국수는 엄청 금방 나왔어요. 햄버거보다 더 패스트푸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칼국수 한 그릇은 따뜻한 상태로 나왔어요. 국물은 걸쭉한 게 진짜 맛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진짜 맛있는 건 김치였어요. 김치가 제 앞에 놓이자 선명한 붉은색과 완벽하게 발효된 배추와 무의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겁을 먹었어요. 김치 사이에 가득한 마늘이 좀 위협적이었거든요. 마늘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맛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명동 교자에서 유명한 김치를 먹어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국인으로서 김치에 대한 경험은 코펜하겐에서 파는 김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정통 김치와 비교하면 그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김치의 단맛이 살짝 가미되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배추의 아삭함과 발효로 인한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이전에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웠지만 압도적으로 맵지는 않았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거리를 거닐며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한데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났어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어요. 이 지역은 쇼핑과 활기찬 거리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기다리는 광경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줄을 서서 저도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예쁜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리의 순경분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사람들은 새치기 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모두 질서를 잘 유지했어요. 신세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크리스마스 레드 조명이었습니다. 마치 윈터 원더랜드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신이 났어요.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체 공간을 감싸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서 레드 조명이 춤추듯 깜빡이며
건물을 형형색색의 만화경으로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조율된 방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방문했어요. 롯데백화점은 황금색 조명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아예 조성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추위를 잊을 정도였어요. 여행을 좋아하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제가 여행 중에 항상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휴대폰 배터리 수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걱정이 금세 사라졌고, 놀랍게도 이 점이 제가 서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여행을 온 순간부터 저는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보조 배터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여행을 다니면서 핸드폰을 안 쓸 수도 없고요. 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 정류장, 심지어 일부 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휴대폰 충전 시설은 코펜하겐을 포함해 제가 방문했던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급하게 업무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12%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관광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과 한국어 간판 번역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져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보조 배터리도 이미 다 쓴 상태였죠. 몇 분 만에 휴대폰이 순조롭게 충전되었고 저는 다시 걱정 없이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쇼핑을 하는 동안 휴대폰을 안전하게 맡기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락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좌석 바로 옆에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버스에도 충전용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진 촬영, 내비게이션, 인터넷 연결 등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 충전시설이 널리 보급된 것은 서울시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의 니즈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행의 편리함과 즐거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서울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청결함입니다. 이건 코펜하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거예요. 코펜하겐은 여름에 여행을 오면 절대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오줌 냄새가 가득하니까요. 겨울에 온다고 해도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화한 명동부터 청계천의 고즈넉한 길까지 서울의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공공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고 재활용을 위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행인 것 같았습니다. 청결함은 대중교통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은 음식 포장지나 음료수를 흘린 흔적도 없이 깨끗했고 전 세계 지하철역에서 보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마찬가지로 낙서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서울 어디를 가도 음식 냄새 말고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는 인기 관광지나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을 거닐었던 기억이 나는데 북적이는 인파와 수많은 노점상들 사이에서도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이 흘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방문객들도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청결은 단순히 쓰레기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도시의 아름다움과 청결을 유지하려는 집단적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식과 존중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는 제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며 환경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존중이 도시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해 주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작은 호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베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대함의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저항에 부딪히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한국에 놀러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력 추천해요. 서울은 언젠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니까 얼른 모두 지금 놀러 가도록 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서울을 여름에 방문해 보려고요. 생각보다 코펜하겐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표도 싸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꼭 워터파크에 가볼 생각이에요. 이런 놀이공원 같은 워터파크는 한국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유럽 여러 나라를 가봤었는데요. 꼭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은 정말 너무 즐거운 나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